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유럽 위기 불안감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다우는 0.7% 하락해 1,60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에 연 1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공장을 준공하고 내년부터 소형차를 본격 생산합니다. 채권단이 오늘 현대건설의 지분 매각 공고를 내면서 채권단 관리 9년 만에 현대건설 주인 찾기가 본격화됩니다.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간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아파트 매매가는 약세를 보였지만 전세가는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인아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뉴욕 증시는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다렸었던 FOMC 회의도 잘 치루었고요. 주택 관련 지표도 무난하게 잘 넘긴 모습인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8월 전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엔 소폭 내리긴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증시 월요일 마감 지수를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날 굉장히 기뻤었죠. 연고점을 새로 썼더군요. 1830선도 종가 기준 2년 3개월 만에 돌파를 했었는데 외국인들의 7거래일 연속 적지 않은 무게감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역시 증시의 연고점을 새로 쓰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돼 주었었습니다. 이제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 지난주 월요일 우리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5포인트 오르면서 1820선에서 심리적으로 느낌이 확 다른 1830선대까지 올라섰었죠. 1832포인트까지 올랐고 코스닥도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외국인들이 13거래일 연속 매수를 코스닥 쪽에선 해줬었는데 또한 기관의 반대편에 한 3거래일 연속 매도가 있었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요. 5원 이상이나 빠지면서 1150원대 중반까지 밀린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장이 이렇게 1160원대 초반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FOMC에서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더 늘려잡았었기 때문에 역시 달러 약세가 오늘 우리 서울 환시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쪽 마감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대만만 나와 있는데 어제 일본은 또 추분절이라고 해서 쉬었었습니다. 당장 중국 증시는 어제 그저께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도 이렇게 3일 연속 우리와 하루 시차를 두고 쉬게 됐는데요. 오늘 중국 증시는 열리지 않지만 대만은 계속해서 열리게 되고 일본은 다시금 개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일본 증시도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국 뉴욕을 한번 마감을 보겠습니다. 지금 다우가 1700선까지 우리가 쉬는 동안 올라섰었는데 다시금 1600선으로 살짝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쪽 지표가 엇갈린 가운데 최근 들어 다시금 유로존 재정 위기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죠. 아일랜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소식, 또 유로존의 제조업 지수 쪽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소식도 모두 악재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 관련 지표와 경기 선행 지수, 미국 쪽 지표가 괜찮은 것도 나왔었지만 역시 고용이 부진한 것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은 좀 주춤했었지만 추석 연휴 전체를 봤을 때 뉴욕은 꽤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추석 이전에 먼저 랠리를 시작한 우리 증시, 오늘은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까요? 지금부터는 그 분위기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죠.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은 또다시 이틀째 조정을 맞긴 했었지만 추석을 보내면서 뉴욕 증시는 꽤 많이 올라섰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 증시도 먼저 내달리기 시작했었죠. 연고점을 계속해서 새롭게 쓰고 있는 코스피. 오늘은 또 어떻게 움직여 줄까요? 오늘 전망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추석이 관건이다 했었지만 추석을 보내기 이전에 이미 코스피는 183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쉼없이 꽤 많이 묵직하게 사주는 외국인 덕분이었는데 IT도 먼저 반등을 한 것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었어요. 네, IT의 반등이 사실상 지난주 수요일부터 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이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 지난주 금요일은 시장의 반등을 좀 금융 지주 쪽들이 좀 리드를 하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이 7거래일째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이 되면서 이 업종 간의 이제 순환매가 지속이 되면서 이 IT에서 금융 지주 쪽으로 옮겨지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이제 기관의 순매수가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기관들은 약 700억 가까이 시장에서 순매수를 금융업종에서만
해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에 영향으로 해서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이 인상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금융지주 쪽을 대표하는 KB금융 같은 경우도 2.5%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금융업종의 경우에 특히 이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면에서 이제 단기 바닥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과 장기 소외 측면이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인상적인 거래량 전일 대비해서 약 200% 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제 다른 금융지주 쪽도 전일 대비하면 다 1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그 전일 거래가 상당히 시장이 부진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인상적인 거래 증가의 모습이 금융지주 전반적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해외 증시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와 관련이 없는 이러한 업종들 위주로 해서 반등이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최근 강세와 이 금융지주의 강세는 네. 중국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 포커스를 맞춘 네. 국내 증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 증시가 오늘까지 휴장을 하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금일 역시 이 금융지주 쪽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네. 이 시장 전체의 거래 감소가 가장 인상적인 모습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추석 앞두고. 예, 그렇죠. 예. 한 2억 4천만 주의 거래량을 보였는데 이것은 평소 대비하면 약 70% 수준에 그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시장 면에서 굳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 참여자가 그만큼 없다는 것은 시장의 감시자가 그만큼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의 감시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또 기회 요인이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장 역시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네. 이러한 기회를 노려서 또 좋은 업종과 좋은 종목을 선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장이 좀 어리버리할 때, 요때 어떻게 한번 기회로 삼아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2거래일이 일주일을 채우고 있는 아주 특이한 주에 오늘 마지막 거래일을 맞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기회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보면 좋을지 그 활용법, 전략을 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IT가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굳이 지금 들어설 때가 너무 이르지 않느냐. 3분기 실적 보고 들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니까 거래도 의미 있게 늘고 있고 금융 쪽을 좀 손을 대야 될 때인가 싶기도 하지만 미국 쪽의 은행주 보면 또 실적 전망 하향 얘기가 꾸준히 들리거든요. 예. 해외 증시에서 그 몇 거래일 전에 그 해외 증시에서 이제 금융 지주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금융 지주인데요. 네. 이 금융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금융 지주 쪽으로 해서 거래량이 좀 상대적으로 실리는 좀 선반영돼가는 양상을 좀 보이고 네. 있는데 이러한 쪽들은 분명히 지속적인 실적 감소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 주가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좀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시장의 종목이나 업종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쪽은 시장 전체는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을 리드해 나가고 있지만 네. 종목이나 업종은 여전히 기관들이 시장을 리드해 나가고 있는 쪽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지주 특히 거래 증가가 가장 인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 또한 IT나 자동차가 급등을 하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항상 동반 급등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네, 뭔가요? 그 업종이 이제 그 항공업종인데요. 예. 이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신고가를 형성하고 이랬었는데, 네. IT도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전혀 반영해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역시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또한 이제 추석 연휴가 상대적으로 길어서 이러한 부분들의 수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뭐 이러한 대표적인 국내 항공사 두 종목 정도도 계속해서 관심을 유지해 볼 만한 대상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뭐 지금 계속해서 형성이 시장에서 좀 되고 있는데 네. 이 항공업종에는 아직 매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또 실적 3분기 실적 역시 이제 10월로 접어들면서 보다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질 텐데요. 네. 그런 면에서 항공업종이 상당히 유망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최근에 사실 이 중국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으로 이 중국 관련주들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상적으로 뭐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 네. 이 중국 넷소비 관련주의 탑픽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화장품 업종입니다. 예. 화장품 업종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화장품 OEM 업종이나 ODM 업종입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지금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전체와 비교를 해본다면 밸류에이션은 한 평균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부담스러운 것은 이제 그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스러운 건데 이 화장품 업종의 OEM, ODM 업종 같은 경우는 화장품 업종의 선발주라고 볼 수 있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에 비한다면 여전히 뭐 한 두세 배 이상의 저평가 네.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도 뭐 향후에 중국의 내수 성장이라든가 이제 뭐 서부 개발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낮은 밸류에이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내 소비 관련주 역시 이 시장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업종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지속할 필요가 있겠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목을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소형주 가운데에서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면서 최근에 이 IT주들이 좀 반등을 했는데 아직 반등이 좀 미약한 이러한 IT 중소형주들 역시 관심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IT가 가느냐 못 가느냐 이 얘기를 조금 하고 IT 중소형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코스닥이 못 갔던 것도 거기에 분명 IT 관련한 부품주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는데 대형주에 많이 쏠리면서 특별히 대형주 IT도 이렇게 소외를 받는 상황에서 코스닥 IT주리 가수는 뭐 더더군다나 없었던 것 같습니다. IT 싸그리 다 이렇게 몽땅 해가지고요. IT는 언제쯤 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지난주 수요일부터 반등을 미리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쯤 투자하는 것이 적긴지 아니면 조금 투자 시기를 늦춰야 맞는지요? 그러니까 IT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장 전체 거래 메커니즘을 좀 이해해야지 좀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네. 이 시장 전체 거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전에 이제 삼성전기나 LG이노텍 혹은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최초에 일어날 때는 네. 어느 정도 대형주들이 먼저 일어난 이후에 이 중소형주들이 시간적 갭을 두고 따라가는. 오히려 훨씬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짙거든요. 예. 과거에 지난 상반기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그대로 일어났었죠. 근데 이러한 시기에는 이 IT 중소형주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예. 근데 이 IT가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한 차례 매기가 꺾인 상황이죠, 사실상. 네. 한 차례 매기가 꺾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여타 IT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꺾이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꺾인 이후에 삼성전기가 지금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형성한 그런 모습들이 인상적인 거래량을 통해서 좀 나타나고 있죠. 예. 네. 이렇게 한 차례 꺾인 이후에 재차 반등할 때는 옥석 가리기가 철저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잘 나갔던 IT주들, 삼성전기를 필두로 한 대형주들이 부진하면서 다 같이 부진한 상태에서 네. 재차 반등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선별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예. 이 업체의 안정성과
성장성의 그 확실성 정도, 뭐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형주들이 재차 반등을 할 때 IT 중소형주 중에서는 일부만 선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셨는데 말씀하셨던 안정성과 성장성이 있는 좀 믿음직스러운 중소형 IT주 얘기를 하나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오늘은 KC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K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신호 트랜지스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부분에서는 세계 2, 3위를 번갈아 좀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반도체 소신호 트랜지스터 사업에서 글로벌 기업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 사업이 그다지 수익성과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그 업종의 글로벌 그 구조조정이 상당히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에서 좀 살아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혜를 좀 볼 가능성이 있는데 네. KC를 기업에 집중함에 있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LED와 파워 트랜지스터 사업인데 이 사업 부분이 먼저 LED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ED 사업의 경우에는 8월 달에 1,400개의 패키지를 납품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LED 사업을 벌려오면서 이제 최초로 납품하게 된 겁니다. 올해 8월에. 네. 근데 10월 달부터는 월 1억 개의 패키지를 납품하면서 이 LED 쪽이 이 KC의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반영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4분기 실적부터는 본격적으로 급증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 KC에서는 이 LED 사업에서는 2011년보다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11년 단기적으로 이제 그 실적 모멘텀을 안겨줄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파워 트랜지스터 부분입니다. 이 소신호 트랜지스터 부분의 그 낮은 수익성을 이 파워 트랜지스터 부분이 많이 채워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이 소신호 트랜지스터 부분의 그 시장 규모의 5배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네. 이 전기차나 스마트 그리드 등 이 녹색 성장의 핵심 수요자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그만큼 높은 수익성을 안겨줄 전망이고 현재 현대모비스와 CT&T와 같은 국내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와 사업 제휴를 통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2011년에는 KC의 성장을 이 파워 트랜지스터가 담당을 하고 현재도 이 LED 사업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지만 이 LED 사업에서는 2012년도부터의 확실한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차트 흐름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거래가 거의 없는데요?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데요? 거래량이 일평균 한 17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되는데 결코 적은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전에 굉장히 6월 달 이때 거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히려 이때가 굉장히 많았다. 예, 그래서 좀 착시 현상이 좀 일어나고 예.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이 1,350원 정도를 지지권력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반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네.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여타 IT주들이 그렇듯이 일단 단기 하향주에 때는 이제 좀 상방으로 좀 이탈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타 우량한 IT주들 위주로 해서 반등이 일어났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 중소형주의 특징대로 좀 후발적으로 반영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면서 손절가는 이전 지지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1,350원 그리고 매수가는 5원 낮은 가격입니다. 1,430원. 네. 지금도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으로는 1,800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차적으로 1,80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 오늘은요, 2012년 LED 쪽 기대를 한번 해보고, 그 전까지는, 지금 파워 트랜지스터 쪽에 실적을 크게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KEC 얘기를 한번 중소형 IT 쪽 얘기를 길게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특정한 뉴스를 갖고 그 뉴스에 따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을 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뵙고 또 뵙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계속해서 추석 연휴 때문에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난주 딱 이맘때 성광밴드, 태광 이런 피팅 업체들 얘기를 하셨었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거래일로는 이틀 전인데요. 네. 그때 이제 태광하고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이틀이 흘렀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의 주가의 변화는 크게 없었습니다. 사실 크게 없었고요. 그리고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던 그런 매수 주체도 큰 변화는 없었고요. 예. 태광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런 종목에 속해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로코리아는 반면에 이제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이 매수하는 쪽에 속해 있는 종목이었고요. 가격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손절가로부터는 아직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가 24,000원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900원을 말씀드렸었는데 하이로코리아 전일 종가는 15,250원이고요. 그리고 태광 같은 경우에는 28,600원인데요. 역시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꾸준하게 홀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3분기 실적은 전분기나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분명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지금 확실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주가를 올리는 이유도 아무래도 그런 실적의 긴된 원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요. 네. 현재로서는 3분기 실적 그리고 오히려 4분기 실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좀 잡아두시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목표가 태광은 32,000원 그리고 하이로코리아는 17,000원을 보시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한번 매수를 해보고 기다릴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요.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분기 실적 호전주 얘기는 역시 코스닥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태광, 성광밴드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분할 매수,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관점 갖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어떤 뉴스인가요? 예, 오늘 뉴스는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날 굉장히 네. 좀 장 후반에 반등이 세게 나왔었던 은행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사실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장에 큰 변동 없었지만 장 막판에 이제 이런 은행주들이 올라오면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인데요. 이제 주가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요. 금리 인상 가능성과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네, 예. 저가 매력도 있고요. 지금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10월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10월 달에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높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네. 3분기 은행업종에 대한 실적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보다는 좋을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면서요. 지금 장 막판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네. 제가 보기에도 현재 은행주를 이제 매수하시기에는 굉장히 나쁘지는 않은 그래도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네. 향후에도 주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현재 가격은 분명히 한번 사볼 만한 메리트가 있는 주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여러 은행주가 있겠지만 KB금융 대장주인 KB금융하고요. 그리고 지금 M&A 이슈가 있는 부산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사실 큰 폭의 어떤 거래량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좀 전에 김학현 차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하나금융지주 얘기가 가장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또 KB금융하고 지역 중에 부산은행 얘기를 좀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KB금융 얘기부터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지금 소외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신한지주 들고 계신 분들 마음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 KB금융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호재, 악재 같은 것들이 다 지나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계속 횡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가, 박스권 저가로는 하단으로는 46,500원대, 그리고 박스권 상단으로는 53,000원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호재는 10월 금리 인상 기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3, 4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은행주들에 대한 보편적인 호재는 KB금융에 작용을 하겠지만 KB금융은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한파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은행주의 호재에 크게 찬물을 끼얹을 만한 악재가
따로 KB금융 자체적으로 악재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은행주를 매수하실 분들은 글쎄요, 지금 KB금융 같이 좀 주가가 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에서 큰 종목들에서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미 좀 많이 씻겨 내려간 KB금융 같은 것들을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양호했고요. 그리고 뭐 저가 메리트 그리고 현재 뭐 시장에서는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순환매가 돈다면 한번 은행주 쪽으로 돌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뭐 소송이 진행 중인 4,500억 원 가량의 그 법인세 환급금도 2011년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네. 아무래도 그런 호재들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호재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KB금융을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도 늘어나서 실적에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생각한다면 또 글쎄요, 좀 부실 우려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그럼 뭐 사실 그런 부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뒤에 말씀드릴 부산은행이나 아니면 중소지방은행, 저축은행들이 사실상 타격이 가장 클 겁니다. 아마 그런 거에 노출이 많이 돼 있고 뭐 그런 노출도는 역시 뭐 이런 큰 KB금융 같은 대형주로도 뭐 뻗쳐올 수 있는데요. 글쎄요, 그런 위기감이나 아니면 그런 악재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현재 은행주들의 주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뭐 아직까지 호재가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요, 가격은 분명히 좀 저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급도 좀 붙었고. 네. 그래가지고, 글쎄요, 지금 상황에는 좀 중장기적으로요, 한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KB금융 같은 종목을 말씀드렸고. 네, 당장 전고점은 넘겠군요. 글쎄요, 전고점은 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고요. 뭐 50일 신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먼 얘기지만은요, 현재 상황에서는 좀 가능한 얘기를 보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요, 6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지난 4월 중순에 그 신고가가 그 58,000원이었었는데 네. 그거보다 좀 높은 가격이죠. 6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 매입가는요. 전일 가격이 51,200원이었습니다. 매입가는 5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대에서 한번 매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역시 박스권 하단입니다. 46,000원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짝 좀 조정을 받으면 KB금융지주 사서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자. 52주 신고가도 아마 쭉 좀 길게 들고 있는다면은 나오지 않을까. 악재는 어느 정도 다 이 정도면 소화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조금 더 노출도가 큰 지역은행 중에서는 뭐 제일 크죠. 부산은행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M&A 또 기대감도 있어요. 예,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지주사 전환하면서요. 네. 경남은행 M&A 같은 좀 호재성 뉴스들이 있습니다. 네. 부산은행 이사회가 지난 17일에 좀 포괄적으로 주식을 교환하면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좀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뉴스화가 돼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부산은행은 지금 BS투자증권, 그리고 부산신용정보, 그리고 BS캐피탈 등과 함께 설립 예정인 BS금융지주회사로 좀 완전 자회사로 편입이 될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지주사로 전환이 되면은 경남은행의 인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지주회사는 설립을 통해서 은행이 활용하지 못했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요.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경남은행을 인수해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좀 갖춰지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지주사 전환이 가능한 이런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역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박스권을 그렸었죠. 13,000원 박스권 상단, 그리고 하단으로는 10,000원대 이런 네, 뚫렸네요. 예,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그리고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지주사 전환 이슈 때문에 지난 박스권 상단이 13,000원을 좀 가볍게 뚫어낸 모습이었습니다.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역시 뭐 리스크도 있고 이렇게 호재도 뉴스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이 주식을 봐야 될지가 가장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은행주에는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월 금리 인상과 그리고 3,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그리고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호재에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외국인 기관 역시 계속 순매수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산은행 한번 매수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요, 네. 15,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입가는 지금 전일가가 13,450원이었었는데 13,5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은행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들어봤습니다. KB금융하고 부산은행 얘기를 들어봤는데 시간이 아주 애매하게 좀 남았습니다만은 신한지주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아니면 거래량이 좀 의미 있게 크게 증가했었던 하나금융지주 얘기를 조금 더 요청을 해볼까요? 신한지주가 아무래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한지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하기도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매도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인데 저는 홀딩을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신한지주의 지금 본질적인 리스크보다는요, 현재로서는 이런 CEO에 관한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걸려 있지만은 신한지주 본질적인 위험으로 퍼지지는 않을 것으로 상황이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관은 큰 폭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 반면에 그런 매도량을 외국인들이 많이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들 쪽을 따라가시는 게 개인 투자자한테는 현명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역시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요, 전 저점이었죠. 39,150원이 전 저점인데요. 글쎄요, 저는 4만 원을 깨지 않는 이상에서는 현재로서는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신한지주 역시 주가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은행주를 매수하신 분들은 신한지주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신한지주 들고 계신 분들 은행주 좋다 그러는데 왜 내 종목만 안 가노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다 가면 신한지주도 결국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 외국인 따라 신한지주도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은행주 바닥 쳤나라는 뉴스를 갖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 24일 금요일 우리장 의제박 열렸습니다. FOMC 회의 결과도 나왔고 어느 정도 미국 쪽 주택 관련 지표도 확인을 한 시점. 이미 추석 전에 랠리를 이미 보였었는데요.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것도 좀 찜찜하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시점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지도 궁금합니다. 거래량이 좀 늘어줘야 될 텐데 말이죠.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요. 1834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네요. 코스닥도 484포인트.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나쁘지 않은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나 78만 원 이탈했는데 역시 3분기 이익에 대해서 이 전망치 하향 조정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이 부정적인 그런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다시금 정확히 50만 원으로 밀린 시점이고요. 현대차 러시아 공장 준공한다고 뉴스가 나왔었죠. 15만 7,500원까지 추가적으로 오늘 1.2% 상당한 상승 탄력을 아침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HTS상 약간의 시차가 있는데요. 지금 하락으로 출발했는지 장 열리자마자 하락 전환되는지 모르겠지만 코스피는 1831포인트 정도로 아주 소폭이나마 마이너스로 바뀐 상태입니다. 자, 현대차만 오르고 있을 뿐 모비스도 지금 마이너스고요. 기아차는 그래도 1.5% 역시 현대차 기아차는 오늘 1.5% 내외로 괜찮은 상승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 이상 빠지고 LG화학 역시 지금 이렇게 빠질 때 매수해야 된다 이런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어쨌거나 약간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보합이고요. 저희가 좀 전에 차트까지 봤었던 신한지주도 역시 오늘 강보합에서 출발하네요. KB금융 한 1% 가까이 내리고 있는데 역시 금융지주회사들, 은행주들 월요일날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보합이었던 신한지주는 오히려 오를 뿐 KB금융은 또 많이 빠지네요. 자, 다른 은행주들도 먼저 좀 볼까요? 우리금융도 한 0.7% 정도 일단 오늘 조정을 받습니다. 외환은행 역시 0.3% 마찬가지고요. SK에너지도 오늘 한 조금 0.3%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LG그룹주들 한번 볼까요? 지주회사 LG도 오늘 하락, LG전자도 한 1.7% 다시금 10만 원이 깨졌고 이틀 연속 오히려 급락을 했었던 LG가 많이 오를 때도 오르지 못했었던 LG 디스플레이 정도만 오늘 또 괜찮은 리포트 때문에 LCD 가격 거의 바닥 쳤다라는 리포트 때문에 오늘 플러스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LG 관련해서 종목들도 오늘 좀 혼조세를 보여주는 것 같고 하이닉스도 다시 대차 2% 이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IT주들의 연속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역시 순환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오늘 유통주들이 조금 힘을 내는 모습이네요. 신세계가 1.5%, 롯데쇼핑도 1% 이상 상승합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유통주들 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누는데 오늘 롯데쇼핑도 엇갈린 리포트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출발해주는 모습이네요. 자, 현대제철도
오늘 고로 안정화 기대하면서 괜찮은 리포트도 나왔었는데 1.7% 현대차만큼의 상승 탄력으로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재차 1% 이상 하락하면서 12만 원대 유지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은 그럭저럭 출발해주고 있고 코스피는 상승 전환됐다 또 재차 하락했다 왔다 갔다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급등했었다가 오늘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하나투어는 급락했다가 다시 재차 아주 소폭이나마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코스피는 1831포인트, 1830선은 잃지 않은 가운데 방향성은 못 잡았다고 봐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들어보죠. 현대증권으로 가서 배성혁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도 나왔고 주택 관련 지표들도 많이 봤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못 잡는 것, 금요일 탓입니까? 예, 약간 뭐 그런 면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 초에 선미경제연구소에서 경기 침체 종료 선언과 함께 주중 FOMC 회의까지 계속적으로 좀 호재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주 후반 다시 이제 유럽 쪽 아일랜드가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요. 추가적으로 유럽 PMI 지수가 7개월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다소 시장의 흐름이 금일 약밥 장세로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스페인과 그리스, 아일랜드 등이 원활하게 국채 발행에 성공을 하면서 유럽 경기의 그런 회복세 둔화가 글로벌 전반의 그런 경기 우려를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기술적으로도 글로벌 증시가 주초 강한 상승 이후에 다소 되돌림 조정을 받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흐름 역시 장 초반 일부 차익 매물이나 뭐 그런 매물이 좀 나오면서 다소 약세 출발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뭐 자차 약간의 그런 물량 소화 과정이 있는 것 같고 앞서 이미 급등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오늘 조정의 날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얘기를 했었던 추석도 끝났었고 여러 가지 변동성도 조금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의 전략이 정말 10월 그리고 4분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뭐 분기 말이기도 해서요. 기관 움직임도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글쎄요. 오늘 아침에도 순매수 해주는 거 보면 외국인을 따라해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전략 어떤 식으로 세우면 됩니다. 역시 실적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역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의 그런 방향성을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이제 계속적으로 추세에 순응하는 시장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 정도에서는 프리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시장이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3분기 실적 호전과 4분기 실적 개선이 점쳐지는 그런 섹터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좀 유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섹터별로는 중국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좋아 보이고요. 역시 에너지와 소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섹터 그리고 3분기 이후에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금융업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에너지 소재 쪽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주 뭐 이쪽은 계속 주도주로서의 어떤 자리를 지킬 것이다 보시는 것 같고 이제 기관도 슬슬 입질에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일부 종목은 사주고 있죠. 3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금융업종에 대한 얘기가 우리 배성영 연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에 있는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서울 환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고요. 채권 시장 분위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FOMC 타격을 그대로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은 SK증권으로 가서 오래간만에 염상훈 연구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래간만인데 여기가 많이 빠졌네요. FOMC 영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나 떨어지면서 오늘 출발하고 있습니까?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역여환율은 이제 현물환율에 비해서 한 6원가량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현물화 시장 역시 오늘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이제 1,156원 정도로 이제 그 전에 연휴 전에 비해서는 한 6원 정도 하락한 채로 이제 역여환율의 하락분 정도만 다 반영한 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FOMC가 아닌가 싶은데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됐었고 필요하면 역시 추가 양적 완화하겠다. 이것이 달러 약세를 불러준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 재차 다시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1,150원이 깨지거나 그 정도까지 내리지는 않겠죠? 네, 일단은 역시 추석 사이에 가장 큰 이벤트였다는 것은 FOMC였습니다. 경기 회복이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 내에서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중 경기 침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블딥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찍어내가지고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커져왔는데요. 사실 이전부터 계속 말이 나왔었고 아직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금액, 방법 등이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FOMC에서 버냉키 연준 의장은 연준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히 기대감을 높여줄 만한 언급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일단 돈적인 이제 돈만 딱 바라본다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돈에 대한 수요가 변함이 없는 가운데 돈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돈의 그만큼의 가치 하락, 가격 하락을 불러올 것이고요. 다른 나라들의 통화가 가만히 있는 가운데 이는 달러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맥락에서 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즉 원화 가격 상승, 달러 가격 하락 요인으로 당분간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 한 조금 더 작용이 되면서 1,150원을 충분히 하락하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FOMC 회의가 미 국채 시장에도 다시금 초강세를 빚게 만든 그런 원인이었었죠. 미 국채 금리 2.5% 깼었다가 다시 2.7%로 반등해서 이제 채권 시장에 몰렸던 그런 수요가 우리 주식 시장으로 좀 올까 기대를 했었는데 다시 채권 시장의 강세, 우리도 여기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 국채 금리는 이제 FOMC의 양적 완화 가능성 재차 언급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급락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7%의 수익률에서 다시 또 내려와 버렸습니다. 2.55%까지 하락한 상황이고요. 미국 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하고 달러화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은 제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투자자 입장이라면은 그 미국의 달러를 굳이 보유할 이유가 없게 되겠죠. 그럼 그 달러를 그대로 빌려가지고 이 달러화를 판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원화를 산 뒤에 그 금액, 원화를 산 금액으로 원화 채권을 그대로 사려고 하는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도 이제 이전까지와 계속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나라의 채권 금리를 끌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런 외국인들의 계속 우리나라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채권 시장 출발 상황 역시 그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미국채 금리 하락을 함께 반영한과 동시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도 크게 강세를 보이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1% 정도였는데요. 아마 오늘 현재 금리는 이제 4%대로 내려오면서 추가적인 금리 하락 여지 역시 굉장히 크게 가능성으로 봤을 때 높게 열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채권 시장 출발을 외환 시장과 더불어서 잘 들어봤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의 염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스피는 1832포인트 정도로 아주 소폭이나마 월요일 종가 대비 살짝 낮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재밌는 것은 개인들이 사고 개인들이 IT 쪽을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러나 IT에서 다시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많이 올랐었던 은행주도 주춤하고 있고 전략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왔다리 갔다리 하실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4분기를 코앞에 둔 시점 전략을 좀 면밀하게 챙겨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에 있는 정영훈 과장과 함께 전략 세워보죠.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뭐 코스피는 지금 보합권에서 아주 좁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번갈아 움직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일단 지수도 조금은 많이 오른 데 따른 부담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단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추석이라는 그런 연휴 동안에 그 해외 변수에 대해서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시장도 좀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가 소폭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런 모습들로 비춰봐가지고서 국내 시장은 아마도 이제 1800하고 1850 사이에 제한적 박스권 흐름이 한 10월 초순까지도 계속적으로다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1850대 이상의 또 펀드 환매 물량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느냐가 국내 주식 시장에 좀 지지나 받침대가 될 예정인데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지속이 되는 거는 아마도 유럽 시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신흥국에 대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계속적으로 보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10월 초에 있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종목별로다가 빠른 순환매가 지속이 되면서 지수상으로다가는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 뭐 3분기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말이죠. 심지어 3분기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4분기 실적까지 함께 챙겨야 된다 이런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3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이 예상이 상향되는 종목군들로다가 이제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네. 4분기에 이제 고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예상되는 종목들로다가 좀 그 기관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그 관심들이 보고 있는데요. 지수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는 거에 대한 그 제한적 움직임이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업종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보다는 업종 내에서도 1등주하고 2등주하고 갈리는 종목별로다가 이제 수급에 따른 차별화가 그 심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10월 중순까지 계속적으로 프리어닝 시즌을 지나면서 그 실적 발표가 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종목 얘기를 다 여쭤보기는 조금 뭐해서 역시 업종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당장 은행주가 월요일 날 큰 폭으로 오르자 뭐 금리 인상, 저가 메리트, 뭐 수급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금융 지주회사, 은행주를 좀 이제는 보자 하는 주문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당장 한 두세 번 연거푸 전문가로부터 들은 것 같습니다. 은행주 이제는 분할 매수할 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요? 제가 보는 그 시점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금융주가 이제 그 대장이 돼가지고서 1800에서 뭐 1900 쪽으로다가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선도를 쓰기에는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금융주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다가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그런 그 금융주에 대한 기대를 더 가질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한적인 박스권에서 점진적인 그런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제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하는 뭐 대규모 이제 그 은행주에 대한 금융주들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실적의 바탕을 둔 특정 업종군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이제 좀 증권사들이 리서치 센터에서 보는 그런 유망한 업종으로다가는 역시나 아무래도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이 가장 대장으로 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현대차나 기아차들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서부터 뭐 내용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요.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러시아 시장의 진출 같은 그런 네. 호재를 힘입어가지고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그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들이 글로벌화 돼감에 따라가지고서 그에 따른 그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자동차 납품주들 그리고 중국의 그 현대차가 그 중국 내수 시장에 침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 시장 성장에 따른 그런 메리트도 좀 함께 가지고 있는 뭐 더 이상 나쁠래야 나쁠 게 없는 그런 종목들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주들인데요. 네. 이런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다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아무래도 그 레벨업 되는 과정들의 상대적인 좀 소외를 받는 그런 식의 그 종목별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개인들이 좀 답답해하는 게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동차 관련주들은 잘 가는데 IT 관련주들은 왜 못 갈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일단은 자동차 관련 주식들은 국내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좀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현대차, 기아차 납품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중국의 네. 이제 뭐 자동차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네.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IT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미국의 오리엔티드된 미국하고 연관이 많이 된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IT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마도 4분기까지는 IT 관련주들을 저점 매수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 아니면은 이제 중국 내수나 소비 관련주들에 대해서 여전히 저점 매수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쪽의 접근이 좀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나 아니면 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순환매를 타는 것보다는요. 아무래도 네. 중국 관련 주식들 기존의 대장주들 위주로다가 좀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전략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결국 묵직하게 가줄 것은 넓게 보면 뭐 자동차도 중국 관련 섹터에도 묶을 수 있겠네요. 중국주다. 자동차 쪽은 계속해서 선도로 그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순환매 쫓아가다가는 그래요. 수익률도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3분기 실적을 얘기한다면은 리포트 쭉 보니까 항공업종도 상당하게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사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정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 항공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예, 지금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나와 있는 종목군들 중에 이제 대한항공을 비롯한 LG 관련된 네. LG의 IT 관련된 업종들도 이렇게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 때문에 많이 내려왔던 그런 네. 종목들이 이제 3분기에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바닥을 찍고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물론 있겠지만은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단기간에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순환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만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7만 원대 초반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7만 원대 후반까지 보는 그런 이제 중기적인 뭐 한 달 안쪽에 그런 매매 입장에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괜찮긴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3분기가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다 올인을 하는 그런 식의 투자는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호전 종목들도 어느 정도 3분기 실적 호전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순환매를 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네. 일정 부분 비중을 좀 조정을 하면서 순환매에 좀 동참을 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다가 비중을 조정을 해서 좀 짧게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네.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다가는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박스권에 갇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설프게 한 번씩 매기가 왔다가 결국엔 빠져나갈 IT도 사실은 아직까지 그런 국면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IT도 많이 오른 기계, 조선 이쪽에서 아예 빼서 말씀하신 자동차라든가 혹은 중국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갈아엎는 건 어떨까요? 예, 일단 추석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상 네.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가 권해드리는 보내드린 포트폴리오는 네. 일정 부분 중국이라든지 기계도 이제 뭐 중국에 관련된 그런 업종이긴 한데 중국 관련된 업종에 대한 이제 비중들을 한 50에서 60% 정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한 20-30% 정도는 이제 IT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를 보고서 매매를 하는 단기적인 매매를 계속적으로 병행을 해나가면서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 비중을 한 50% 아래로다가 줄이면서 단기적인 비중 한 30% 놓고 그다음에 현금 비중을 최소한 20-30%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항상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좀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좀 신경을 써가면서 이제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지 어느 정도 원하시는 수익률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20-30%라고 해도 이제 이거 신경을 바짝 써도 말이죠. 신경을 쓴다고 주가가 또 오르는 건 아니어서 오늘 개인들이 IT주를 여러 가지 리포트 때문인지 뉴스 때문인지 많이들 사 모으는 그런 분위기인데 굉장히 많이 급락하는 종목도 재차 LED 쪽에서는 또 눈에 띕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떨어질 때 싸게는 살 수 있는 기회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가격적인 면에서 말이죠. 오늘 IT주를 담는 개인분들한테 끝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예, 일단은 IT에 대한 것들은 성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측인 측면들이 크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한꺼번에 자기가 사고 싶은 100%를 다 사시는 것보다는 네. 오늘은 한
절반만 사시고 나중에 또 내일이나 그 다음 주에 그 실적 발표 시즌이 가까우면 따라가지고서 가격에 따라서 좀 분할 매수하시는 그런 형태를 보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그 매수를 분할로 다 잘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수익을 내고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너무 급하게 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요. 자, IT주 싸게 되면 오를 것은 많은데 트레이딩은 좀 잘 해야 되겠고, 오늘 IT주 사시고 싶은 분들, 예, 우리 정영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사고 싶은 물량의 한 절반 정도만 오늘 사자.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나머지 물량 조금씩 더 늘려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에 있는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전략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현재 코스피를 다시 한번 보니까 1831.9. 오늘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는 지지부진하네요. 외국인들이 사주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 100억 정도밖에 안 사니까 굉장히 적게 겨우겨우 팔지 않는 선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역시 선물 쪽에서 좀 매수 차익 거래가 좀 많이 매도 차익 거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차익 거래에서 500억 이상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비차익이 조금 들어오고 있긴 한데 프로그램 쪽에서 예상했던 대로 매수 차익 잔고가 조금 청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쪽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요. 외국인들이 100억 남짓 사고 있는데 개인들이 오히려 그보다는 더 사고 있고 프로그램이 400억 이상 물량이 출회되는 가운데 기관 역시 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금요일장이라 아주 애매한 상황 속에서 지수는 또 급하게 먼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요. 의외로 IT의 연속적인 반등은 나와주지를 못하고 급등했었던 은행주도 오늘은 조용합니다. 역시 순환매라는 단어를 일찍 떨쳐버리긴 좀 어렵겠다 싶네요. 저는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풍성한 종목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